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의 탐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현 작가의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책의 후반부를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선 몸집을 줄여 각계 약진하는 게 낫다고 믿는다. 과연 홀로 사는 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정반대다. 가진 게 없을수록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가진 게 좀 있다 해도 교육비를 대고 노후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마칠 생각이 없다면 함께하는 삶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도봉동 은혜공동체 50명이 사는 코하우징을 보자. 2017년 8월 입주한 5층 주택엔 도서관과 술을 마실 수 있는 바, 카페, 게스트룸까지 있다. 은혜공동체가 공유주택을 짓는데 부지비와 건축비를 합쳐 든 돈은 45억 원이다. 이곳에 입주한 50명으로 나누면 1인당 1억 원이 안 되는 액수다. 이 돈이 처음부터 마련된 것도 아니었다. 이 일을 시작할 때 출발한 비용은 은혜 공동체가 가진 3억 원이었다. 요즘은 공유주택을 지원하는 혜택이 많다. 이 주택도 서울시가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는 한국사회투자기금 10억 원을 대출받아 부지를 사서 건축을 추진했다. 주택 소유권은 은혜 공동체가 갖고 입주자는 전세금을 내고 입주하는 형식이다. 공동체 주택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지분을 팔아버린 뒤 엉뚱한 사람이 지분을 사서 들어올 경우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고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가구당 전세금은 1억 500만 원이고 소득이 적은 가구는 7천만 원만 내도록 깎아줬다. 모아놓은 돈이 없는 사람은 시중금리 정도의 월세를 내고 산다. 월세도 바깥의 절반 정도다. 이 정도 비용으로 온갖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늘 다정하고 도움을 주는 친구와 언니, 오빠, 형, 동생들이 곁에 있고 아이들에겐 이모, 삼촌이 덤으로 생긴다. 은혜 공동체는 내부 안전망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 의료비와 출산비, 교육비를 지원하고 실직을 지원하는 제도까지 있다. 국가의 보장으로는 부족해 공동체가 제2, 제3의 안전망이 되어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기더라도 개인적인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여행을 갈 때도 여럿이 함께 계획성 있게 준비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 가령 은혜 공동체는 매년 한 차례 모든 구성원이 해외여행을 간다. 1, 2년 전부터 준비해 항공료도 가장 쌀 때 살 수 있다. 2017년 가을엔 공유주택 입주자를 비롯해 모임 참석자까지 포함해서 79명이 스위스 알프스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다. 직장에 불가피한 일이 있던 한 명만 빠졌다. 참여율도 놀랍지만 스위스 여행 경비가 1인당 200만 원밖에 들지 않았다는 게 더 놀랍다. 이들은 스위스에서 아주 괜찮은 게스트하우스를 통째로 빌려서 사용하고 매일 저녁엔 호텔 식당을 통째로 빌려 파티도 럭셔리하게 했는데도 그 비용으로 거뜬했다. 삶의 여유, 특히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게 공동밥상이다. 은혜 공동체에도 당연히 공동밥상이 있어 부엌 살림에서 해방됐다. 저녁 식사는 별미다. 밥과 국, 반찬도 맛있지만 온갖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어우러진 분위기가 파티장을 연상케 한다. 1인당 내는 저녁 식비가 한 달에 10만 원이다. 믿어지지 않는 금액이다. 여성도 저녁마다 부엌에 매여 살지 않고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공동체원 중 한 명을 전담 요리사로 지정해 월급을 주고 당번제로 서너 명씩 돕는다. 각자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오히려 경제적이다. 더구나 거주자들을 부엌에서 해방시켜 삶을 더 여유롭게 해준다. 서울 강북구 인수동 밝은 누리도 밥상 공동체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을 해결하는데 1인당 한 달 비용이 9만 원이다. 월권을 사서 사용한다. 인근엔 마주이야기라는 공동체 찻집이 있는데 이곳 월권은 3만 원이다. 월 12만 원으로 저녁과 찻집을 상시로 이용할 수 있다. 소행주에선 쓸만한데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있으면 밴드에 올린다. 그러면 곧바로 필요한 사람이 손을 들어 가져간다. 괜찮은 걸 득템한 사람은 그걸 이유로 커뮤니티 룸에 피자나 치킨 같은 간식을 쏘기도 한다. 공동체에서 나눠 쓰는 것은 상식이다. 한 공동체에 살아도 경제력엔 각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 야마기시에서 들어온 산한 마을 등 일부 공동체를 제외하고는 한 주머니를 차는 공동체는 거의 없다. 은혜 공동체나 밝은 누리는 소유만으로 본다면 느슨한 공동체다. 개인의 월급, 벌이, 소유권은 관여하지 않고 식구 수에 따른 주거 비용을 내고 함께 살아간다. 하지만 얼마를 버느냐에 상관없이 n분의 1씩만 내놓는다면 공동체라고 보기 어렵다. 1,000만 원도 수익이 안 되는 사람이 연봉 1억 원인 사람과 같은 돈을 내는 것이 평등은 아니기 때문이다. 밝은 누리도 고소득 직장에 다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도 인수동 공동밥상을 중심으로 빌라촌에서 살아간다. 인수동은 전형적인 서민 주거지역이다. 소득 수준만으로 본다면 강남이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할 수도 있는 이들이 서민촌에서 어우러져 살아간다. 공동체로 살면 아무래도 돈에 덜 집착하고 소비도 현저히 줄어든다. 부모들이 서로 장점을 살려서 악기와 미술, 글쓰기를 품앗이로 가르쳐주며 비용을 절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욕망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노후 불안이 현저히 줄어 노후를 위한 준비에 목매다가 현재를 살아보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 공동체가 주는 큰 혜택이다. 201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커스 디터는 미국인 45만 명을 설문조사해 연봉 7만 5천 달러까지는 소득 증가만큼 행복도도 증가하지만 그 이상은 연봉이 높아진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인간의 행복엔 돈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공동체의 삶은 좀 더 분명히 이를 실증한다. 늘 함께 공유하며 산다면 7만 5천 달러의 절반이나 3분의 1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공동체원들은 말한다. 시골로 가면 돈벌이는 줄지만 소비에서 벗어나 작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 개인으로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다. 타인과 살아낼 품성과 태도만 갖추고 적절한 노동력이 있다면 어디든 환영받는다. 충북 보은군 마루면 기대리에 있는 선해빌은 별로 가진 게 없더라도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 꿈을 이루는 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선해빌은 현재 기대리 말고도 충북 충주와 전남 영암 등 3개 마을이 있다. 선해빌엔 20여 가구 4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2006년 생태명상마을 동호회라는 작은 소모임을 만들어 생태계 위기와 정신적 혼란을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대안적 삶터들을 돌아보면서 준비했다. 처음 땅을 구입할 때는 일단 개인 명의로 등기를 했지만 결국 공동법인 유한회사를 설립해 소유권은 법인이 갖도록 했다. 그러나 이상이 한순간에 실현되기는 쉽지 않았다.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 간의 갈등도 없지 않았고 결국 초기에 많은 기여를 한 입주자가 채 1년이 안 돼 나가겠다면서 자기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때는 소유권이 법인 명의로 바뀌기 전이라 이 일로 공동체가 상당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선해빌은 초기부터 생태적 삶을 중시했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화장실도 똥과 오줌을 퇴비로 만드는 재래식이다. 생태적인 삶으로 비용을 아낄 뿐 아니라 공동체원들 모두 낙생이라는 공동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생활비도 줄이고 즐거움을 더한다. 이 마을에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 주식은 전부 자급하고 부식은 30% 정도 자급한다. 달동네나 임대아파트에 살아가는 이들은 열악한 환경 말고도 또 하나의 환경과 싸워야 한다. 열악한 지역, 낡고 비좁은 주택들이 빼곡한 동네에 살아가는 이들은 행복할 리 없다는 편견에 휩싸여 산다. 그렇게 들보가 낀 사람들이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이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 아래 첫 동네 논골이다. 논골은 논들이 계단식으로 있는 골짜기라서 불린 이름이다. 1970년대 초 서울 시내 무허가 판자촌들을 철거하며 집단 이주민들이 정착한 곳이다. 단대동 3구역 논골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0평씩 불화된 땅에 5층 빌라들이 빽빽하게 들어섰다. 한 빌라에만 10평에서 12평 남짓씩 10가구가 입주해 있는 가장 밀집도가 높은 주거지 가운데 한 곳이다. 이곳에만 2,500가구 6천여 명이 산다.
부근까지 합치면 빌라촌에 6천 가구 18,000여 명이 살아간다. 1986년 육상 3관왕이었던 임춘애 선수가 어려운 형편을 딛고 운동했던 동네이자 모교인 성보 여상이 있는 곳이다. 지금 논골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너무도 빽빽해 도무지 해가 들지 않을 것 같은 마을에 해가 든 것은 윤수진 논골마을 센터장 겸 논골 작은 도서관장이 2009년 마을운동에 나서면서부터다. 첫 번째 목표는 작은 도서관 건립운동이었다. 문화시설 하나 없는 곳에서 최초의 문화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추진위원들은 함께 수다를 떨다가 자기 골목으로 가서 오가는 사람들을 만나 수다를 이어갔다. 2천여 명이 작은 도서관을 만들자는데 서명했다. 2014년 3월엔 자동차 석 대를 주차하던 곳에 마침내 도서관이 들어섰다. 이곳에선 30여 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이뿐만 아니다. 논골의 집들은 서너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기에도 비좁아 멀리서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라도 올라오면 끼어잘 틈조차 없다. 도서관 3개층 바닥은 모두 난방이 되고 화장실에도 샤워기가 있다.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밤에 게스트하우스로 쓰기 위함이다. 물고가 열리면서 이제 물길이 마을 곳곳으로 스며들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생겨나고 있다. 2012년 가을 제1회 논골 축제가 열린 이래 논골은 온갖 잔치가 끊이지 않는다. 매년 8월 마지막 주엔 이 동네 상원여자중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30가족을 초청하는 우리 동네 하룻밤 캠프를 연다. 격월마다 대로에서 여는 벼룩시장도 매년 3-4천 명이 참가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마을만 바꾼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마을 운동가로 변화시켰고 이들이 다시 논골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30-40명의 논골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있고 100명에서 200명가량의 적극 참여층이 구심체가 된다. 이제 어둠침침하고 우범지대가 많던 옛 논골이 아니다. 수많은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불빛이 되기 시작했다. 경남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에 민들레 공동체가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비인가 대안학교인 민들레 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생 43명과 교사 7명, 교사 너댓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촌지역 공동체는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산물만 팔아서는 생계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니 대안학교를 만들어 공동체를 꾸린다. 민들레 학교 학생들은 민들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안적인 삶을 실천해야 한다. 매년 가을이면 나흘간 민들레 공동체 에너지 자립 기간이 있는데 이들의 치열한 삶을 엿볼 수 있다. 이때는 전기와 가스, 수도도 끊고 외부에서 먹거리조차 차단한다. 전기가 차단되니 산에서 땔감을 주워 흙 스토브나 태양열 조리기로 밥을 하고 음식을 조리한다. 자전거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드는 것쯤은 이곳 아이들한테는 기본이다. 수돗물도 없으니 계곡물을 떠와 아이들이 만든 정수기로 정수해 사용한다. 이런 생존력이 하루아침에 길러진 것은 아니다. 민들레 학교 아이들은 오전 수업 뒤 오후엔 주로 현장에서 공부한다. 밭농사 3,000평, 논농사 2,000평의 농사를 짓고 양계장, 양돈장, 양봉 50상자 등을 아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돌본다. 대한기술센터에서는 자전거 발전기 등으로 에너지나 새로운 농기계 시설을 만들고 고치는 방법을 배운다. 센터 안에는 제빵실, 자기옷 정도는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양재실까지 있다. 민들레 학교 김인수 교장은 지난 2007년 이 학교를 열 때부터 입학생에게 대학 갈 생각도 부자로 살 생각도 말라고 했다. 그는 평소 외부 강연에서도 늘 3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도시에 있지 말고 농촌에 와라. 흙 속에서 살아야 사람 된다. 둘째, 자식 대학 보내려고 하지 마라. 대학 가봐야 별 볼 일 없다. 셋째, 취직 당하지 마라. 교육은 직업에 목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립해서 직업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키운다. 그는 3아이 중 첫째, 셋째 아이를 초등학교만 졸업시켰다. 그래도 2 아들은 스스로 공부해 자기 삶을 개척했다. 둘째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민들레 공동체가 돕는 히말라야 지역의 대학으로 보냈다. 학비가 국내 대학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이다.
히말라야에서 공부한 딸은 민들레 학교 교사로 함께하고 있다. 정규 학교는 초등학교만 다녔던 막내 아들도 독학해 민들레 학교 교사로 있다. 김 교장 자신도 가난을 선택했다. 대학 때 고신교단의 선교단체에서 활동한 김 교장은 대학 졸업 뒤 10여 년간 지리산 일대 교회조차 없는 가난한 곳만 찾아다니며 살았다. 그는 오지 빈촌의 폐가를 구해 고쳐 살면서 마을 이웃에게 전공을 살려 유기농법을 가르치며 교회를 개척했다. 부인 원씨의 거창고등학교 은사인 도재원 선생은 성공이란 자신의 삶을 어디에 바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유명해졌다고 해도 정의와 자유, 평등, 사랑을 건설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은 매년 8월에서 10월까지 석 달간 인도와 네팔, 캄보디아 등에서 이동학습을 한다. 민들레 공동체원이 10여 년 전부터 파견돼 농촌 살리기에 나선 지역들은 하나같이 오지에 있다. 아이들은 오지 마을에서 장애인에게 봉사도 하고 가난한 친구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친구들을 사귄다. 해외 학습의 대비는 기아 체험이다. 직접 24시간 동안 굶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의 처지가 되어본다. 그 후에 추첨을 해서 친구들끼리 정반대 처지가 되어본다. 어떤 아이는 진수성찬을 받고 어떤 아이는 500리터 생수 하나로 하루를 더 버틴다. 이를 통해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생활하는 힘겨운 삶을 간접 체험한다. 그 경험 후 여러 아이가 내가 굶주린 아이들과 바꿔 태어났을 수도 있었다면서 가난한 아이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고2의 여행지는 미국이다. 그들은 미국에서 제3세계의 삶을 개선하는 적정기술과 창의력 캠프에 참석하고 부르더 호프나 아미쉬, 후터라이트 등의 공동체를 방문한다. 이들이 고3이 되면 한우 사육, 목조 건축 등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정해 직접 일해보고 연구해 대학 졸업반 못지않은 논문을 써낸다. 산위의 마을은 박기호 신부가 1998년 동료 신부 수사들과 함께 설립한 예수살이 공동체를 모태로 탄생했다. 이들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영성과 사회의식을 함께 지닌 청년을 양성한다. 이들이 마침내 2004년 단양 소백산 일대에 밭 12,000평을 구입해 입촌을 시작했다. 공동체 입촌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공동체에 내고 들어온다. 무소유와 자급자족의 삶을 추구하는 이들은 생태 유기농업으로 더덕, 고추, 콩 농사를 짓고 장과 메주와 고추장도 담가 먹고 남은 것은 도시 성당에 판매한다. 예수살이 공동체는 2018년 창립 20돌이 되었다. 지금까지 무소유와 가난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함께한 정회원은 87명이다. 박 신부는 말한다.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아 귀촌해서 차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주말이면 친구들을 불러 바비큐 파티를 즐기고 행정관청에서 지원하는 게 없는지 관심이 많은 게 요즘 귀천자들의 특성입니다. 돈이라면 도시가 많죠. 시골에 와서까지 로또를 긁어서는 안 될 겁니다. 도시적 삶을 농촌에 와서도 계속하겠다면 도시의 불행한 삶을 농촌에까지 연장할 뿐이죠. 귀촌은 단순히 이사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시의 경쟁관계 속에서 검투사처럼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자연과 사람과 노동을 경외하고 관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는 것, 자발적 가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세계질병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세계 우울증 환자는 3억 2,200만 명이다. 세계 인구의 5% 가까이가 우울증 환자라는 이야기다. 나머지가 모두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주요 기능의 하나로 치유를 꼽는다.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마을 공동체는 돌담에 비유되곤 한다. 돌담을 쌓을 때 큰 돌은 큰 대로, 작은 돌은 작은 대로 자기 쓰임새대로 서로 의지하며 오목볼록을 채우며 제 몫을 하듯 마을 공동체도 그렇다.
공동체가 가져다주는 본능적인 화학작용도 있다. 공동체가 치유력을 지니는 것은 사랑이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공동체 자체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때문일 수도 있다. 타주 문발동은 공동체가 아니라 마을 내에서 다양한 동아리가 생겨나 활기 넘치는 공동체 마을이 되어가는 곳인데, 이 마을엔 여성들만 참여하는 천불퀸이라는 모임도 있다. 이 모임은 여성들 10여 명이 아이들을 재워놓고 밤 10시 이후에 만나 새벽 3시쯤까지 얘기를 나눈다. 보통 생일을 맞은 사람을 천불퀸으로 모셔 그가 최근에 혹은 지금까지 사는 동안 천불이 난 속내를 꺼내놓으면 모두 그에 공감하고 지지하며 조언도 해준다. 그러면 10년 묵은 체증이 풀리듯 켜켜이 올라온 화가 녹는 체험을 한다. 마음속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현대판 해원굿인 셈이다. 공동체는 내적 상처나 감정적 앙금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이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작은 균열이 결국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란 씨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로 유명한 슈마허 대학에서 공부하는 3년간 토트네스에서 전환마을을 경험했다. 이후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서 은평 전환마을 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는 농업을 통해 인간 본연의 생명력을 복원하려는 퍼머컬처 철학을 기초로 퍼머컬처 학교와 자립자족학교, 잡초라도 충분한 풀학교 등을 열었다. 마을에서 춘명상을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웃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을 한꺼풀씩 벗겨가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도 먼 당신도 함께해도 좋을 벗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인구학자 멜서스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느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식량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했다. 리처드 도킨스도 40년 전 이기적 유전자에서 커다란 인간 산더미가 마침내 우주를 향해 광속으로 팽창해 우주의 끝에 도달할 것이라고 인구 팽창을 경고했다. 그런 주장은 21세기엔 모두 허무맹랑한 것이 되었다. 세계의 합계 출산율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2.5명으로 1970년에서 1975년 사이에 4.44명에 비해 무려 43.7%가 감소했다. 출산율 저하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유엔에 따르면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자 수가 1990년 18억 5천만 명에서 2013년에는 7억 6,700만 명으로 감소했다. 절대 빈곤자 수가 급속히 감소한 만큼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있다. 그러나 먹을 게 풍족해지면 출산율이 늘어나는 동물들과 달리 인간의 출산율은 거꾸로 급감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오류는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점, 즉 식량의 문제가 아니라 다분히 심리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도외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 심리적 고통을 낳은 원인은 자본주의적 환경에 있다. 싱글로 살아가는 비율은 먹고 살 걱정에서 해방된 유럽이 훨씬 높다.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에서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가 넘는다. 4차 혁명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만큼 중대한 변화가 바로 인간의 탈포유류 현상이다. 포유류의 라틴어 맘마는 젖가슴이라는 뜻이다. 어린 시절 엄마는 젖을 줄 때 맘마 먹자고 한다. 젖을 먹이는 어미는 본능적으로 목숨을 걸고 새끼를 보호하고 새끼는 어미의 보호를 받고 안정감을 느끼며 자라는 것이 포유류의 특징이다. 엄마는 10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포유류와 다름없이 온 신경을 새끼에게 쏟았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경쟁이 가속되고 아기에 대한 엄마의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오랜 세월 공고하게 맘마로 유지되어 온 연결고리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한국은 그 균열이 훨씬 단시간에 벌어졌다. 고향마을 출신 지인은 1960년 초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영등포 시장에 나가 노점상을 했다. 부부는 막 젖을 뗀 아들과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딸을 두고 나가야 했다. 둘이 나가서 온종일 일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어린아기들 발에 줄을 묶어 문고리에 메어두고 방에 밥과 물을 담은 그릇을 놓은 채 시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부부가 장사를 끝내고 돌아와 보면 밥과 물그릇은 엎어지고 아기들은 얼굴과 몸에 밥풀을 덕지덕지 묻히고
문을 향해 나오다 줄이 서로 엉켜 울다 눈물과 콧물이 굳은 채로 잠들어 있었다고 했다. 부모들이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부모로부터 온종일 떨어져 상상키 어려운 상실감을 아이들이 겪은 셈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극복하기 힘든 분리공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급격한 성장시대 이런 상실감은 보편적이다. 자식은 부모가 먹고 사니 짐을 위해 자식을 버려두고 떠났다가 뒤늦게 나타나 감놔라 배놔라 한다면서 내가 외롭고 힘들어 울고 있을 때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고 울분을 토한다. 밥 먹여주고 등록금 학원비만 대주면 다냐는 것이다. 부모는 물질과 경제적 헌신을 얘기하고 있는 반면 자식 세대는 그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아이 때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애착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회피형 인간이 되기 쉽다고 한다. 어려서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믿음을 배반당하는 일이 반복되면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더 상처 입지 않기 위해 관계를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회피형 인간은 개인주의와 도시화, 핵가족화 증가에 따라 급격히 늘었다. 농경사회의 대가족 사회에서는 그 수가 극히 희박하다. 따라서 혼인율과 출산율 저하는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회피형 인간의 증가라는 심리적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지역 거주 비율은 1960년대엔 40% 미만이었으나 1990년에는 81.95%로 2017년엔 91.82%로 늘었다. 농촌 마을에서는 부모가 농산일이나 다른 일을 하더라도 많은 형제 자매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등 엄마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아이를 지켜보는 대가족과 마당이라는 천연의 안전망이 있었다. 어린 시절 엄마에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상처를 가장 빨리 치유하는 사람 역시 엄마다. 그러나 이미 성인이 된 이들이 다시 아기로 돌아가 엄마의 젖을 먹으며 안전기지를 찾을 수는 없다. 엄마란 생물학적 마더만이 아니라 따사로운 품을 포괄한다. 엄마와 가장 유사한 품이 바로 공동체다. 그 공동체가 바로 사회적 엄마다. 저출산 극복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공동체가 사는 것이 국가가 사는 길인 셈이다. 얼마 전 영국이 체육시민사회장관을 외로움 담당 장관으로 겸직 임명했다. 영국 내 조콕스 고독위원회가 2017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 위원회는 고독이 개인적 불행에서 사회적 전염병으로 확산됐다면서 고독을 질병으로 규정했다. 하버드 대학이 1938년부터 79년 동안 724명의 삶을 추적 연구해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행복이 인간관계의 친밀함에 달려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삶을 가장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고 사람을 죽음에 내모는 것은 외로움이었다. 외로움은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만큼 강력하다. 연구팀은 친구의 숫자보다 친밀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옆에 누군가 있다 하더라도 앙숙처럼 다투며 고통을 주고받는 당사자끼리 함께 있는 것은 따로 있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은자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법정 스님이다. 그런 그조차 이렇게 말한다.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 깊은 산속에서 만난 은자들도 오랜만에 대하는 손님에게 처음엔 대면대면 하다가도 고였던 말길이 일단 터지면 객을 결코 놓지 않으려는 듯 밤을 새워 이야기했다. 하산할 때는 등에 그들의 외로운 눈망울이 맺혀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 아픔이 말해주었다. 절대 다수의 인간은 고립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고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고독사가 뉴스가 되지만 머지않아 고독사는 너무도 일상적이라 뉴스 가치조차 없어질지 모른다.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당연한 이야기다. 요새는 싱글과 돌싱 등 이른바 다양한 사람을 껴안으려는 공동체도 생겨나고 있다. 혼삼족도 친구나 이웃의 필요가 절실한 만큼 공유주택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행주 공동체는 현재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그 중에는 여자 싱글끼리만 모여 사는 집이 있는가 하면 성소수자들끼리만 살아가는 집도 있다. 사회적 편견을 딛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약자와 소수자일수록 서로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공동체에서 싱글이나 돌싱이 편견 없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홀로 살아가던 사람은 공동체 살이가 두렵다. 그런 혼삼족이 공동체에서 살아보면 어떨까? 싱글에게 공동체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밝은누리다. 서울 강북구 인수동 밝은누리 멤버 150명 가운데는 싱글이 35명이나 된다. 여성 비혼자 6집, 남성 비혼자 3집에서 싱글 서너 명씩이 살아간다. 이곳은 서너 명이 모두 한 방에서 잔다는 게 독특하다. 남은 방은 서재나 휴식방, 옷방으로 공유한다. 모든 방을 함께 쓴다. 거실과 부엌은 말할 것도 없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각 방을 쓰려는 게 젊은이들의 추세인데 이곳은 반대다.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으로 살다가 타인들과 같이 사니 서로 오해가 생겨 곤란할 때도 있었다. 쉐어하우스에 살 때만 해도 상대방이 싫으면 안 보면 됐는데 한 방에서 지내면 할 수 없이 계속 봐야 하니 서로에게 충고하면서 삶에 간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다. 1년의 휴직 기간 동안 태국의 5개 아속 공동체와 인도의 오로빌, 미국의 브루더호프 공동체 4곳, 일본의 야마기시 공동체 2곳과 에즈원 등을 체험했다. 한국에 돌아온 뒤엔 우리나라의 공동체들과 공동체성이 있는 마을을 하나씩 둘러보았다. 외국에서 공동체라고 할 때는 자연 마을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 사는 마을을 말한다.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자본주의 삶의 잔인성과 파괴성을 보고 대안을 선택해 사는 마을이다. 대부분 남다른 가치 아래에 모여 사유재산도 가지지 않은 채 한 가족처럼 살아간다. 이 정도면 종교적 귀의 이상의 가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같은 욕망 사회에서는 부자는 말할 것도 없고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안 들어가고 말지라며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높다. 공동체의 삶은 유토피아적인 측면이 있다. 이상향은 장소라기보다는 가치의 문제다. 즉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다. 여기가 아닌 거기에 가고 싶다는 욕구에 바퀴만 헛돌리는 게 아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란 없다.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환상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일지 모른다. 남인도 첸나이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폰티체리의 오로빌. 오로빌은 25평방킬로미터, 즉 600만 평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공동체 마을이다. 한 마을이라기보다는 인류 공동체라는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는 계획도시다. 1968년 첫 삽을 뜬 지 50년이 다 됐지만 비가 오면 통행조차 어려울 만큼 질척대는 곳이 적지 않으니 발전 속도는 지렁이처럼 늦다. 45개국에서 온 2,500명이 한 곳에 모여 산다. 마더로 불리는 프랑스 출신 설립자 미라 알파사는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며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고 했다. 오로빌의 정신을 상징하는 오로빈도는 인간이 아직 이르지 못했으니 이르러야 할 어떤 경지가 있다고 했다. 마트리 만디르는 영적 진화를 위해 발사대 위에 있는 우주선 같다. 내부엔 어떤 종교적 성소에서도 보기 어려울 만큼 경건하게 서 있는 오로빌리언이 지키고 있다. 뇌 속을 걸어 마음의 시면을 걸어가는 듯하다. 중앙엔 직경 70cm의 거대한 크리스탈이 있다. 어둠 속에서 오직 그 수정 위로만 한 줄기 빛이 내려온다. 방문자들은 고요히 앉아 침묵한다. 약육강식의 악다구니로 빼앗긴 평화를 되찾아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침묵이다. 마트리 만디르를 중심으로 산업구역, 주거구역, 문화구역, 국제구역으로 뻗어나간 오로빌은 마치 신시를 연상케 한다. 오로빈도는 인도 캘커타에서 부유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7살에 영국으로 건너가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벵갈 국립대학 초대 학장을 지냈다. 인도 독립운동에 투신하다 국사범으로 체포된 그는 감옥에서 깊은 영적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을 토대로 사비트리란 대서사시를 썼다. 그는 또 몸운동 위주의 아사나를 넘어 전인적인 영적 변화를 위한 통합 요가를 주창했다. 오로빈도는 38에 아내와 헤어져 폰티체리에 은거했다.
1920년부터 프랑스령 폰티체르에 머물던 프랑스 국적 유대인 마더는 오로빈도를 만난 뒤에 그를 멘토로 삼아 새로운 의식을 탄생시킬 오로빌의 건설을 구상한다. 오로빈도는 1950년 세상을 떴지만 마더는 이 원대한 꿈을 1968년 첫 삽을 뜸으로써 구체화한다. 착공식엔 124개국에서 가져온 흙을 묻고 오로빌은 전체 인류의 것이며 끝없는 교육과 지속적인 진보 그리고 영원히 늙지 않는 젊음의 장이 될 것이라는 헌장을 채택했다. 방문자들은 오로빌 내에서 49개의 게스트하우스와 28개의 홈스테이를 예약 이용할 수 있다. 오로빌에 1000명가량의 인도인이 산다고 하지만 오로빌을 이끄는 주류는 유럽 등 서구인이다. 오로빌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의 도시다. 오로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인도 정부에서 자원봉사자 비자를 받아 정착한다. 사람들은 다른 곳엔 없는 꿈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모인다. 오로빌리언들은 공동체 내 병의원도 대부분 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오로빌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천국이다. 학비는 무료. 학교에는 선생도 아이들도 이름만 부를 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 같은 호칭도 없다. 시험과 상벌도 없다. 마음껏 놀고 억압받지 않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발현하게 한다. 오로빌엔 세계적 수준의 음악가와 화가, 의사, 음악감독, 건축가 등이 적지 않다. 아이들은 이들에게 무료로 개인 지도까지 받는다. 미국 뉴욕에서 차로 3시간 거리인 우드크레스트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우드크레스트 행은 때마침 방학을 맞은 딸과 함께였다. 현지인 두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2층 게스트하우스에는 나와 딸이 각자 쓸 방 하나씩과 식당이 딸려 있었다. 브루더 호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은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쉰다. 하지만 그들의 배려와 사랑은 주말에도 쉬는 법이 없다. 주말이 되자 글렌과 아델이 함께 산책길에 나섰다. 우드크레스트는 30여만 평은 돼서 하루 이틀에 다 둘러볼 규모가 아니다. 300여 명이 살아가는 이 마을에서 점심은 전체가 함께하고 아침과 저녁 식사는 가족 단위로 먹는다. 음식은 마을 가운데 공동 식당 아래 창고에서 얼마든지 가져다 먹을 수 있다. 공유와 빵, 야채, 과일, 고기, 우유, 계란 등 없는 게 없다. 공동체원들은 공동 창고에서 음식물을 가져다가 아침과 저녁 식사를 가정별로 해먹는다. 개인은 일체 사유재산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공동체는 부유하고 넉넉하다. 방문자에게도 체류비를 받지 않는다. 다만 노동을 비롯한 일상을 함께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게스트하우스 같은 층에서 지내고 있는 하이너 가족은 마을 변호사이기도 하다. 그는 오늘날의 브루더 호프를 만든 요한 하인리 아놀드의 손자다. 낮 12시엔 모든 공동체원이 공동식당에 모여 식사를 한다. 서빙하는 이들은 미리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나른다. 매일 바뀌는 식단은 호텔을 방불케 한다. 공장이나 공동식당 등 일터가 집에서 도보로 3, 4분 이내 거리에 있어 일하는 시간 외엔 온전히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셈이다. 다른 기독교 교단이나 수도원에 가면 교리와 계율이 많다. 그러나 브루더 호프엔 단 하나의 계율만이 존재한다. 서로 사랑하라가 그것이다. 바깥 세상에선 일 안 하고 돈을 쓰고만 살거나 최소한만 일하고 많이 노는 삶을 팔자 좋다며 부러워한다. 하지만 이곳에선 반대다. 결코 그런 삶이 행복하다고 보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다.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거나 연로한 이들은 배려와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일하는 게 당연하다. 손님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삶의 현장인 브루더 호프가 놀고 먹는 휴가지는 될 수 없다. 나도 도착 다음 날부터 공장에서 함께 일했다. 이 마을에 사는 300여 명 가운데 100명 가까운 사람이 이 공장에서 일한다. 아이들과 학생, 노인과 공동식당과 세탁실에서 일하는 이들을 빼고 주요 노동력 대부분이 이곳에 투입되는 셈이다. 공장은 아침 7시 30분에 시작해 점심시간인 12시까지 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다. 오전과 오후 중간에 15분에서 20분가량의 휴식 시간이 있지만 나머지는 온전히 일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에선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며 집안일 등 노동에선 열애시키기 마련이지만 이곳에선 아이들도 일하는 것이 당연했다.
변호사 하이너는 아침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 마크와 식사를 준비했다. 마크가 프라이팬에 요리를 하면 뒤에 서서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고 가르쳐 주었다. 부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공동 쓰레기장에 버리고 오고 샤워실에서 나온 수건들을 마을 세탁실에 가져다 주는 것도 7살 마크의 몫이다. 책에서 소개한 대로 4장에는 세계 여러 곳의 공동체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인도 오로빌, 미국 브루더호프 이렇게 두 곳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책의 에필로그 일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마을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읽어보니 어떤가? 고립되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태롭고 마을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게 삶에 얼마나 많은 이로움이 있고 얼마나 행복해지는 길이며 얼마나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 알았을 것이다. 앞으로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한층 고조될 것이다. 그런데도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추세가 쉽사리 멈추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자유주의 시대는 기존의 억압에서 해방을 최고의 미덕으로 만들어 놓았다. 즉 얽매이지 않고 홀로 편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는 얘기다. 특히 이 책에서 언급했듯 자본주의로 인해 어려서부터 엄마와 가족과 대가족과 이웃이라는 공동체를 빼앗긴 세대는 안전기지를 상실한 트라우마로 인간 귀차니즘이 생기고 인간과 더불어 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 여기에 자본까지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기 쉽게 개성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각자 도생을 부추기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심어주고 있다. 앞으로는 수십 년의 노년을 홀로 살아가고 고독사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것이다. 그런 시대를 앞두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존엄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지, 신적인 자본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따져본다면 마을 공동체만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 재력도 권력도 대단한 능력도 없다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점이다. 동물은 협력을 통해 인간의 압제에 저항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인간은 마을 공동체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고 협력할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우리에겐 그런 지성이 있고 민주주의와 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라는 게 무색해질 만큼 모래알이 되어 힘을 잃어가는 사이 대자보는 신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 말기 암 환자를 돌본 수녀님들에게 들은 이야기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이 임종을 앞두고 한결같이 하는 부탁이 우리 집에 데려다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집을 팔아 돌아갈 집이 없는 분도 그렇다고 한다. 우리 모두가 돌아가려는 곳,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바로 엄마와 가족과 이웃이 있는 공동체다. 네, 오늘 낭독 산책은 조현 작가의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타마였습니다.